Dobro. History. Archive. 1980년 12월 8일이었습니다. 뉴욕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5발의 총성이 울렸죠. 네. 한 시대의 아이콘이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숭배했던 한 남자의 손에 쓰러진 순간이었어요.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존 레논 암살 사건을 다룬 이 자료들을 가지고요. 단순한 범죄 기록을 넘어서 한 개인의 뒤틀린 심리가 어떻게 한 시대를 끝내버렸는지 그 깊은 상처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들이 사건 당일의 타임라인을 거의 분 단위로 재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범인인 마크 데이비드 체프먼의 정신세계를 상당히 깊게 파고들고 있거든요. 심리 분석이 핵심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나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질문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한 남자, 노바디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썸바디의 삶으로 뛰어들어서 모든 걸 파괴했는지 그 충돌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사건이 벌어진 무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뉴욕의 다코타 아파트. 이름부터가 뭔가 좀 고풍스러운데요. 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그냥 보통 아파트는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1884년에 지어진 뉴욕 최초의 럭셔리 아파트인데 그 고딕양식 외관이 꼭 성체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당시에는 여기가 뉴욕 중심지에서 너무 멀어서 사람들이 다코타주만큼이나 멀다 이렇게 농담처럼 부르던 게 이름으로 굳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 아파트가 가진 이미지가 좀 독특합니다. 독특한 이미지라면 어떤 걸까요? 바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오컬트 영화 악마의 씨 촬영지였다는 점이죠. 아, 맞다. 그 영화. 네. 영화에서 악마 숭배자들이 사는 아파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까지 여기서 터지면서 뭐랄까 저주받은 장소라는 섬뜩한 이미지가 더 씌워진 거죠. 심지어는 이 건축 구조 자체가 비극을 도왔다는 분석도 있어요. 건축 구조가 사건에 영향을 줬다니 그건 무슨 말이죠? 사건이 일어난 곳이 그 아치형 입구잖아요. 거기가 밤이 되면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지는 구조예요. 아, 어둡군요. 네. 거기다 19세기풍 가스 등이 희미한 불빛을 비추니까 이게 오히려 암살자가 몸을 숨기기에 완벽한 사각지대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가장 화려한 공간의 그림자가 가장 치명적인 무대가 된 셈이죠.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 당시 존 레넌은 5년간의 긴 공백을 깨고 막 활동을 재개한 시점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행복하고 안정적인 시기였죠. 자료를 보면 아들 션을 돌보는 하우스 허즈번드로서의 삶을 끝내고 오노요코와 함께 앨범 더블 팬타지로 화려하게 컴백했고요. 네. 특히 그 타이틀곡 Just Like Starting Over 가사처럼 과거의 어떤 분노나 저항의 아이콘에서 벗어나서 가족 안에서 평화와 성숙을 노래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그 점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가 뉴욕의 평범한 일상을 너무 사랑해서 경호원도 없이 다녔다고 하잖아요. 팬들이 다가오면 사인도 다 해주고. 네, 그게 바로 비극의 아이러니입니다. 뉴욕이 주는 그 익명성, 그 자유로움을 정말 만끽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개방적인 태도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표적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고 만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를 표적으로 삼았던 남자, 마크 데이비드 체프먼의 내면으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25살 청년인데 머릿속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더라고요. 특히 그 리틀 피플이라는 존재가 아주 흥미로웠어요. 네, 그게 체프먼의 망상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죠. 어릴 적부터 자기 방 벽 속에 사는 상상의 존재, 리틀 피플과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벽 속에 사는 사람들이요? 네, 그리고 자신은 그들의 절대적인 왕이고 그들은 자신을 숭배하는 신하들이었던 거죠. 현실에서는 사실 실패의 연속이었잖아요. 대학도 중퇴하고 직장도 오래 못 다니고 심지어 자살 시도까지 했었는데 머릿속에선 왕이었다니 그 괴리감이 엄청났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망상이 일종의 심리적 도피처였던 셈이죠. 현실에서는 뭐 하나 되는 게 없는데 상상의 세계에서는 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 둘 사이의 간극이 벌어질수록 점점 더 위험해진 거고요. 근데 이 망상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아,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말씀이시죠? 이거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냥 책을 좋아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자기가 주인공 홀든 콜필드라고 믿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자신과 홀든 콜필드를 동일시하는 걸 넘어서 그냥 자기 정체성을 홀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소설 속 홀든처럼 세상의 모든 위선, 그 까짜들을 증오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까짜들을 처단하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게 된 겁니다. 체포될 때 현장에서 이 책을 읽고 있었고 책 속 표지에는 홀든 콜필드에게 홀든 콜필드가 라는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에게 존 리너 남살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어떤 의식 같은 거였겠군요. 정확합니다. 그에게 살인은 범죄가 아니었어요. 호밀바테 파수꾼의 마지막 장을 자기 손으로 완성하고 홀든 콜필드로서의 정체성을 세상에 증명하는 하나의 거대한 의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의식의 제물로 존 레논을 택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체프먼이 원래는 비틀즈의 광팬이었다는 점이잖아요. 어떻게 그 뜨거운 사랑이 그렇게 끔찍한 증오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자료에서는 그 변곡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세 가지 결정적인 배신감을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레논이 과거에 했던 비틀즈는 이제 예수보다 더 유명하다 이 발언이에요. 아, 그 유명한 발언. 네. 한때는 그냥 웃어 넘겼을지 몰라도 독실한 기독교인이 된 체프먼에게 이 말은 용서할 수 없는 신성 모독으로 다가온 겁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증오의 시작이었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레논의 솔로곡 가데 가사였습니다. 나는 비틀즈를 믿지 않아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비틀즈를 숭배했던 팬으로서 자기 정체성 자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모욕감을 줬다고 해요. 아, 그리고 마지막 배신감이 결정타였죠. 그게 바로 이매진인가요? 맞습니다. 소류가 없다고 상상해봐. 이렇게 노래하면서 정작 자신은 뉴욕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수백만 달러 자산을 가진 레논의 모습에서 극도의 위선, 즉 홀든 콜필드가 그토록 경멸했던 가짜, 포니의 전형을 본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중첩되면서 레논은 그의 머릿속에서 처단해야 할 우상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러면 체프먼의 분노가 처음부터 오직 존 레논 한 사람에게만 향했던 건가요? 혹시 다른 표적도 있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그에겐 일종의 살생부가 있었습니다. 토크쇼의 황제 조니 칼슨,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은 유명인들 이름이 적혀 있었죠. 처럼. 그런데 최종적으로 레논을 선택한 이유가 너무나 섬뜩하고 현실적이에요. 가장 접근하게 쉬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경호원 없이 다니니까. 네, 가장 만만한 사냥감이었던 겁니다. 결국 유명세 때문에 표적이 된 거네요. 자료에 나온 그의 유명세를 훔치고 싶었다는 체프만의 진술이 바로 이런 맥락이겠군요. 네, 그의 그 병적인 나르시시즘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레논을 죽여서 그의 유명세를 빼앗아 자신도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체프먼의 심리를 들여다보니까 그날의 행동이 더 섬뜩하게 다가오는데요. 그 운명의 날, 1980년 12월 8일로 한번 가보죠. 자료를 보면 모든 게 그의 계획대로만 흘러간 건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날 뉴욕이 12월인데도 이상하게 온화한 날씨였다고 해요. 체프먼은 아침부터 다코타 아파트 앞에서 레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레논 부부가 녹음 스튜디오로 가기 위해 아파트를 나서죠. 이때 체프먼이 다가갑니다. 아, 그때 그 유명한 사진이 찍힌 순간이군요. 맞습니다. 체프먼이 새로 나온 더블 팬타지 앨범을 내밀었고 레논은 아주 친절하게 사인을 해줬어요. 그러고는 원하는 건 이게 다인가요? 라고 물었죠. 와, 팬과 스타의 평범한 만남처럼 보이는 이 장면이 아마추어 사진가 폴 고레시의 카메라에 담겼고 이게 존 레논 생전의 마지막 사진이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프레임에 담긴 정말 기묘한 사진이죠. 그때 체프먼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죽일 기회였을 텐데요. 체프먼이 나중에 진술하기를 그 순간에도 저질러 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대요. 근데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어쩌면 레논의 예상치 못한 친절함이 잠시나마 그의 살해를 주저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결국 그날 밤 비극은 일어나고 말았죠. 밤 10시 50분. 네,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마치고 돌아온 레논 부부가 아파트 아치형 입구로 들어서는 순간 몇 시간 동안 어둠 속에 숨어 기다리던 체프먼이 등 뒤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스터 레논 하고 불렀죠. 레논이 돌아보는 순간. 체프먼은 권투 선수처럼 다리를 벌리는 전투 자세를 취하고 38구경 리볼버의 방아쇠를 5번 남깁니다.
내 마음속에서 해치워, 해치워, 해치워 하는 소리가 계속 울렸다고 진술했죠. 5발 중에 4발이 레논의 등과 왼쪽 어깨 그대로 명중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가 사용한 총알이 할로우 포인트 탄환이었다고 나와요. 이게 아주 잔인한 총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탄두 끝이 움푹 파여 있어서 인체에 박히는 순간 버섯 모양으로 펼쳐지면서 내부 장기를 그냥 갈갈이 찢어놓도록 설계된 총알입니다. 파괴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죠. 세상에. 이 총탄이 대동맥을 포함한 주요 혈관들을 다 파열시키면서 사실상 현장에서 손쓸 방법이 없는 치명상을 입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냥 총을 쏜 게 아니라 그런 잔인한 탄환을 일부러 선택했다는 점에서 체프먼의 그 확고한 사례가 느껴져서 소름이 돋네요. 레논은 총에 맞았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아파트 로비 안으로 몇 걸음 들어가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후 현장의 모습은 정말 기이합니다. 도망가지 않고 태연하게 서 있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아파트 도어맨이 충격에 빠져서 방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Do you know what you just did? 라고 소리치니까 체프먼이 아주 덤덤하게 재킷 주머니에서 호밀밭에 파스콘을 꺼내면서 대답했어요. 방금 존 레논을 쏘았소. I just shot John Lennon. 그러고는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태연히 책을 읽기 시작했죠. 마치 모든 임무를 완수한 사람처럼요. 네.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저항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하죠. 구급차를 기다릴 시간도 없어서 경찰차 뒷좌석에 레논을 싣고 병원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 차 안에서의 기록도 남아있더라고요. 네, 루스벨트 병원으로 가는 동안 한 경찰관이 뒷좌석에서 레논을 부축하면서 물었어요. 당신이 존 레논입니까? 아... 레논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스라고 대답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말 대신 피거풍만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세상에 남긴 그의 마지막 의사표현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필사적인 사티가 벌어졌겠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겠네요. 그렇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혈액의 80% 이상을 잃었고 사실상 심장이 멈춰 있었다고 해요. 의사들이 직접 가슴을 열고 심장 마사지까지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밤 11시 15분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려집니다. 여기서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너무나 비극적이고 상징적인 일화가 하나 전해지죠. 네, 당시 응급실 상황을 취재하던 한 뉴스 프로듀서의 증언인데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는 바로 그 순간 병원 전체에 울려 퍼지던 배경음악 시스템에서 비틀즈의 All My Loving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내 모든 사랑을 당신에게 보낼게요 라는 노랫말이 흐르는 가운데 비틀즈의 리더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그 소식이 세상에 알려진 방식도 아주 극적이었죠. 맞습니다. 이 비극을 전 세계에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뉴스 앵커가 아니었어요. ABC 방송의 전설적인 스포츠캐스터 하워드 코셀이었죠. 스포츠 중계 중에요? 네, 인기 프로그램인 먼데이 나이트 풋볼 생중계 도중이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건 단지 풋볼 경기일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뉴욕시에서 믿을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존 레논이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다코타 아파트 앞은 순식간에 추모의 공간으로 변했겠군요. 네, 수천 명의 팬들이 촛불을 들고 모여들어서 밤새도록 이매진과 비틀즈의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그건 단지 한 가수의 죽음을 애도하는 걸 넘어서 60년대가 꿈꿨던 그 사랑과 평화의 이상이 80년대의 총성 앞에서 폭력적으로 종말을 고했음을 슬퍼하는 그런 거대한 집단적 의식 같았습니다. 범인 체프먼은 어떻게 됐나요? 정신 이상을 주장해서 감형을 받으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변호인단은 당연히 그럴 계획이었는데 체프먼 본인이 거부했습니다. 재판정에서 하느님께서 제게 유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죠. 결국 2급 살인 혐의로 20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의 아내 글로리아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편 곁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1년에 한 번 허용되는 44시간의 부부 방문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남편을 버릴 수 없었다고 하죠. 그렇군요. 체프먼은 2000년부터 2년마다 가석방 심사를 받고 있지만 2024년까지 총 14번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오노요코의 반대가 결정적이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오노요코는 심사가 열릴 때마다 그가 풀려난다면 나와 내 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강력하게 석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레논의 장례식은 열리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대신 오노요코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글을 기렸죠. 네, 다코타 아파트가 바로 건너다 보이는 센트럴파크 한 구역에 추모 공간 스트로베리 필드를 조성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Imagine이라는 한 단어가 새겨진 흑백 모자이크가 있죠. 아, 폭력이 일어난 비극의 현장 바로 맞은편에 그가 노래했던 평화의 상징을 세운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 팬들이 찾아와 꽃을 놓고 가는 살아있는 성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체프먼은 존 레논이 가짜라고 비난했지만 정작 자신은 소설 속 인물이 되기 위해서 현실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가장 큰 기만을 저지른 셈이네요. 그렇죠. 그는 레논의 유명세를 훔치려 했지만 그 결과 얻은 것은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노바디라는 이름과 평생 감옥에 갇히는 족쇄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언제나 존 레논의 이름 옆에 괄호 안에 묶여서만 기억될 때니까요. 네. 폭력은 한 사람의 육신을 파괴했지만 스트로베리 필드의 그 모자이크 위에 매일같이 놓이는 새로운 꽃들은 시들지 않고 계속 교체되고 있습니다. 총성보다 평화의 메시지가 훨씬 더 멀리 그리고 더 오래 울려 퍼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이 사건은 어쩌면 팬덤 문화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어둡고 위험한 단면을 세상에 처음으로 각인시킨 사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봐야 할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오늘날 우리는 스크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스타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때로는 과도하게 집착하는 현상이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40여 년 전에 이 끔찍한 비극으로부터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요? 마크 체프먼의 머릿속에서 울렸던 그 위험한 속삭임이 어쩌면 지금은 다른 형태와 다른 매체를 통해 우리 주변 어딘가를 여전히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